네, 안녕하세요. 미셀입니다. 많이 부담스럽네요. 오늘 최다 참석자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네, 아마 피지컬 AI 관심이 많으셔서, 그래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들어보려고 오신 것 같은데, 예, 앞에 서 있는 저는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예, 재밌게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한테서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는 피지컬 AI, 그게 도대체 정체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듣고 싶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피지컬 AI의 핵심은 피지컬입니다. 피지컬 AI에서 피지컬이 없었다면 그냥 AI라고 불렀겠죠. 그죠? 그럼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피지컬 AI의 핵심은 피지컬이다. 결국 하드웨어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포텐셜 있는 나라인지에 대한 말씀을 주로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은 A로봇입니다. A로봇은 철자를 보면은 로봇이에요. 로봇 한 대. 로봇 한 대를 가지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태스크를 하겠다. 즉, 휴머노이드를 하겠다라는 목표로 탄생한 회사가 저희 회사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휴머노이드가 이렇게 관심을 받을지 솔직히 말해서 저도 몰랐습니다. 챗 GPT가 언제 세상에 나왔는지 기억하시나요? 23년 11월 30일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제 2년 한 2개월, 3개월 정도 됐죠. 진짜 얼마 안 됐습니다. 챗 GPT라는 게 생성형 인공지능이 세상에 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휴머노이드라는 섹터는 시장성에 대한 의심을 굉장히 많이 받던 섹터고요. 그래서 저희 휴머노이드 합니다라고 하시면은 대부분의 VC들이 어려운 거 하시네요. 응원합니다. 이러고서는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힘든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 이야기도 오늘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주시.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냥 넘겨주세요라고 할게요. 그래도 되겠죠? 예. 자, 혹시 앞 페이지가 하나 있는데 앞 페이지로 다시 가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2024년 CES 젠슨왕의 키노트 장면에 9대의 휴머노이드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화면이었어요. 실제 휴머노이드가 무대 위에 올라온 건 아니었고요. 뒤에 화면을 배경으로 해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쫙 등장, 멋있게 9대가 쫙 들어섰습니다. 그때 그 모습이 저는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2024년. 그리고 나서 2025년, 다음 페이지. 네, 2025년에 무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4대의 휴머노이드가 한 번에 무대에 씁니다. 그리고 젠슨왕이 그 앞을 쫙 걸어가서 중앙에 딱 쓰더니 한마디를 딱 하더라고요. It's about the same size. 나랑 똑같은 크기지?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멋있었어요. 와, 진짜 간지는 저런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사실은 저한테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언젠가 저 15번째 자리, 젠슨왕의 자리에 우리 로봇 세우겠다. 우리 휴머노이드 나 저 자리에 세우겠다. 그게 그때부터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달 CES에서 다음 페이지. 네,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2026년 CES 젠슨왕 키노트의 인트로 영상에 저희 로봇이 등장을 합니다. 짜잔, 되네요. 와, 감사합니다. 네, 이 장면이었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도 자랑스럽게 박혔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딱 돌아왔거든요. CES가 저희가 한국에 도착한 게 11일 월요일이었습니다. 11일 월요일에 한국에 오고 12일 바로 화요일 바로 다음 날이죠. 그날 장관님께서 산업부 장관님께서 저희 회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거의 2시간 정도 간담회를 하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회사는 업력도 짧고요. 고작해야 50명밖에 안 되고 직원들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밖에 안 되는 아주 젊은 신생회사입니다. 쬐끄만한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2시간 동안 저희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고 가셨다라는 거는 저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영광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제 생각에는 다 이 영상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휴머노이드 앨리스입니다. 이름이 앨리스고요. 4세대까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앨리스 4라고 부릅니다. 키는 저만합니다. 160cm. 제가 사실은 162cm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크지만 사진은 착시입니다, 선생님들. 제가 더 큽니다. 네. 네, 그리고 무게가 배터리를 포함해서 45.8kg입니다. 그러니까 46kg가 안 되는 거죠. 50kg가 안 되는 거라서 저보다 훨씬 더 가볍습니다. 그런 상태에 가장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하는 거는 휴머노이드의 핵심이 사실은 저는 이 사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만한 키, 저만한 등치, 손 사이즈를 봐주십시오. 저만한 손, 팔꿈치에서부터 손목까지의 관절의 길이, 어깨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 그 다음에 허리의 위치,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신체 형상을 닮은 거, 그게 휴머노이드입니다. 인간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 인간하고 같은 신체 비율을 가졌다는 거는 바꿔 말하면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혹시 앉아 있는 그 의자의 높이를 아시나요? 50cm요? 60cm요? 누구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정답이십니다. 네, 45cm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전 세계 어딜 가나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문 손잡이의 높이는 아실까요? 문 손잡이의 높이는 80cm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신체 비율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그 의자는 여러분의 종아리 길이에 맞춰져 있습니다. 인간의 평균 사이즈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문 손잡이는 내가 손을 뻗었을 때, 무의식 중으로 손을 뻗었을 때 닿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가서 한번 재보십시오. 딱 그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인간과 같은 신체 비율을 가졌다라는 거는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의자, 문손잡이 아니면 어떤 도구든 인간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그게 휴머노이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를 저는 툴 유징 휴머노이드라는 앞에 수식을 붙입니다. 도구를 사용하는 휴머노이드. 도구의 인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간은 도구를 사용한다. 휴머노이드의 핵심은 도구를 사용하는 겁니다. 저희가 휴머노이드를 만들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판매를 하려고 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그거예요. 요즘 공장 자동화가 많이 돼 있어서 스마트 팩토리 많이 돼 있어서 뭐 로봇 팔 혹은 뭐 스카라나 직교 이런 애들이 굉장히 빨리 생산을 해내잖아요. 뭐 분당 막 수십 개씩 생산을 해냅니다. 저희한테 하시는 질문이 아니 얘네들이 1분에 60개씩 만들어내는데 휴머노이드 그 속도로 이거 따라잡을 수 있겠어요?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건대 저희는 자동화 로봇이랑 대적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경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가 되고 싶은 그 대상은 협동 로봇이나 아니면 자동화 기기를 운영하는 인간 노동자가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대상은 바로 여기 계시는 분들처럼 대기업보다는 그래도 중소, 중견 정도까지의 정말 들어가고 싶은 시장은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입니다. 그곳의 특징은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의 특징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큰일이신 곳들 거길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저희 목표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두 종류의 휴머노이드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들어가고자 하는 시장이 저렇게입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투자를 받으려고 열심히 투자자들 미팅을 하고 다녔을 때 제일 많이 듣는 질문들이 또 그거였어요. 휴머노이드 어디다 쓰나요? 제가 맨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디다 쓰고 싶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휴머노이드는 인간의 상상력이 닿는 모든 영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 건설, 조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르기는 가전까지 들어가고자 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을 거예요. 저희가 제조업에 들어가고 싶은 시기는 2028년. 그 다음에 조선과 건설 현장에 들어가고 싶은 시기는 2030년. 궁극적으로 가정은 좀 더 늦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엔 2035년 플러스 마이너스에 가정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치매 노인을 돌보는 집은 더 빨리 열릴 겁니다. 왜 2035년 앞으로 한 10년 가까이 남았는데 너무 늦지 않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생각보다 늦게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율주행 아시죠? 자율주행 자동차 지금 사용하시나요? 사용하시나요? 완전 자율주행? 아닐 겁니다. 못 씁니다. 불안해서요. 그리고 아직까지 레귤레이션, 그러니까 규제, 규정, 법령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쓰는 겁니다. 사실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적인 완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마찬가지 일이 휴머노이드에서도 저는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술적인 완성도하고는 별개로 사람들의 심리적인 저항선. 그런 겁니다. 24시간 걸어 다니면서 나를 따라다니는 CCTV가 내 뒤에 항상 붙어서 내 침실까지 따라 들어온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치매 노인을 돌보는 가정, 여기는 얘기가 다르죠. 그분들은 24시간 따라다니면서 케어를 해드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가정은 먼저 열리겠지만 그냥 일반 가정은 심리적인 저항선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설명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창업자이시고 경영자이시고 하니까 눈물 없이는 들으실 수 없는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2018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표시된 것까지 연두색 라인으로 처리되어 있는 휴머노이드들이 모두 저희 A로봇으로 귀속되는 모델들입니다. 저하고 저희 CTO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한재관 박사의 스핀오프 기업이고요. 저희는 그래서 저하고 저희 CTO가 처음 로봇을 이제 연구 개발하기 시작한 거는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올해로 딱 20년 됐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한재관 박사가 로보티즈라고 혹시 아실까요? 네, 지금은 상장사가 되었는데 한 10명 남짓 할 때부터 조인해갖고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색 라인으로 처리되어 있는 로봇, 저 두 번째 찰리라는 모델을 제외하고는 모두 로보티즈로 귀속되는 모델들입니다. 200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15년에 DRC, 다파 로보틱스 챌린지라는 경기를 마치고 대회였습니다. 그 경기를 마치고 한 박사가 한양대학교로 자리를 옮기고 그리고 나서 그 연구실 출신들을 규합을 해서 2018년도에 회사가 생겼습니다.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우리는 휴머노이드 하겠다. 휴머노이드 하겠다. 왜냐면 이전까지 2018년 이전까지 2015년까지는 사실은 다파 로보틱스 챌린지라는 그 대회에서 휴머노이드가 한번 크게 조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지속적인 투자나 이런 게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휴머노이드는 그때까지만 해도 시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당장 생존을 해야 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휴머노이드를 지속하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쩌면 피난처처럼 들어간 곳이 대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연구를 계속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구개발하라고 누가 저희한테 돈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존해야 했어요. 생존을 하려다 보니까 연구실에서 만들어내는 원천 기술들을 돈으로 바꿔오는 기간이 필요했고 그래서 생겨난 게 저희 A로봇입니다. 2024년에 앨리스 4세대 4를 만들면서 저희가 저기에다 시계를 딱 멈춰놨습니다. 올해가 26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후로도 다른 모델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24년에 시계를 딱 멈춰놓은 이유는 저희가 회사가 생긴 지 만 6년 만에 처음으로 시드 투자라는 걸 저때 받아봤습니다. 만 6년 만에요. 투자금 없이 6년을 생존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게 저 6년의 시간 동안 저희가 은행에 대출금도 없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대출금 없이 투자금 없이
6년을 생존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출 안 받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은행에 문턱을 두드려 봤는데요. 휴머노이드 한다고 하니까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버텼습니다. 6년을. 근데 버티는 사이에 지금 보시면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한지원 박사가 저희 이제 로봇 계통에서는 조금 유명하다 보니까 의뢰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호텔인데 뭐 혹은 우리는 레스토랑 혹은 과학관인데 리셉셔니스트로 일을 할 로봇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로 한 기능은 A, B, C, D 쭉 리스트를 주십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미팅을 진행을 하면은 저는 열심히 처음엔 설명을 했어요. 얘는 자율주행을 이렇게 하고요. 뭐 어떤 기능이 있고요. 안 궁금하시더라고요. 안 궁금하세요. 클라이언트랑 미팅을 해보면 이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딱 3개입니다. 1번, 이 로봇이 얼마나 자주 고장이 나는가. 2번, 고장나면 얼마나 빨리 와서 고쳐줄 건가. 3번, 그래서 얘가 얼만가. 그죠? 솔직히 그거 물으실 거잖아요, 저한테. 그죠? 네. 딱 그거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3가지만. 그리고 이 로봇이 어떤 하이엔드 테크놀로지를 구현을 해서 자율로 작업을 하는지는 1도 안 궁금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저 6년 동안 저희가 로봇을 만들어서 생존하는 동안 몸으로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로봇도 상품이다. 결국 로봇도 상품이고 이 상품이 시장에 나가서 클라이언트의 선택을 받으려면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가격과 성능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거다. 즉 가성비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그게 제일 핵심이다라는 걸 저 6년 동안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로봇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키는 1.6m,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게는 45.8kg입니다. DOF, 요 설명 일반 상식으로 한 가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는 게 DOF라는 게 Degree of Freedom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방향으로 로봇이 움직이는가, 어떤 관절 방향으로 움직이는가. 예를 들어서 손목은 이렇게 움직이고요. 이렇게 움직이고요. 이렇게 움직이죠. 3자유도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41자유도라는 거는 41개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뜻으로 치환이 됩니다. 근데 이 41자유도에는 6자유도짜리 핸즈 한 쌍, 즉 12자유도가 포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자유도에서 지금 41자유도에서 12자유도를 빼면 29가 나오죠. 즉 29개의 관절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DOF 막 엄청 중요한 것처럼 설명을 하는데 별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29개의 자유도라는 거는 지금 옆에 보고 계시는 글로벌 탑 10 휴머노이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맨 위에 있는 옵티머스, 테슬라의 옵티머스죠.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우린 50자유도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0자유도는 11자유도짜리 핸즈 2개가 포함입니다. 그럼 22자유도를 50에서 빼셔야 돼요. 그래야 공정한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 28자유도인 거예요. 저희도 29자유도. 대부분의 월드클래스 로봇들이 다 여 안에 들어옵니다. 28에서 30자유도 사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옵티머스나 아니면은 밑에 두 번째 G1, 유니트리, 중국 로봇이죠.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하고 또 저희 로봇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면은 컴퓨팅 파워에 엔비디아의 제슨 오린 NX라고 제법 성능이 괜찮은 컴퓨터를 디폴트로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한 쌍의 손과 저만큼의 컴퓨터 성능을 디폴트로 탑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보고 계시는 글로벌 탑 10 로봇 중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애가 있고 운동 성능이 제일 좋은 애가 있습니다. 로봇은요, 시대에 따라서 무엇이 로봇인가에 대한 정의가 바뀝니다. 예전에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생산 자동화를 위한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로봇 팔 이런 것들을 로봇이라고 불렀어요. 요즘은요, 저희들은 적어도 그거는 기계입니다. 저희한테는. 왜냐하면 로봇이라고 부르려면 두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하나가 인공지능,
AI가 있는가? 두 번째가 모빌리티. 움직일 수 있는가예요. 그래서 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 결과대로 스스로 움직일 수 있으면 그때서야 로봇이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그럼 그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게 두 가지였습니다. AI, 모빌리티. 머리가 제일 좋은 친구는 저 중에서 저한테 머리가 제일 좋은 친구가 누군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피규어를 꼽겠습니다. 최근에는 피규어가 3세대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피규어 3가 나왔는데 피규어를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그 미국 회사고요. 미국 회사고 그 가정에서 이렇게 살림을 하는 영상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피규어가 인공지능은 가장 훌륭합니다. 오픈 AI랑 협업을 했고요. 네. 그리고 운동 성능이 제일 뛰어난 애가 누구냐라고 하면 맨 밑에 줄에 있는 저는 아틀라스를 꼽겠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제 현대자동차가 최대 주주로 있죠. 저희는 BD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길잖아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BD와 아틀라스가 운동 성능은 제일 뛰어납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 중에서 제일 무서운 애가 누구야? 라고 하면 답이 달라집니다. 저한테 제일 두려운 상대는 밑에서 두 번째 줄 유니트리의 G1입니다. 유니트리는 중국 회사입니다. 네, 고개를 이제 끄덕끄덕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중국 회사 무섭습니다. 왜 무서운가? 이유는 단 하나죠. 가격. 저희가 6년을 생존하는 동안 배웠었던 게 가격과 성능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게 가장 핵심이다. 로봇도 상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 관점에서 보면은 가격과 성능 사이의 균형을 가장 잘 맞추는 게 중국산 휴머노이드들입니다. 그러니 무서울 수밖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히 말씀드리면 피규어나 아틀라스는 겁 안 납니다. 겁나는 건 G1입니다. 너무 무서워요. 그거 아세요? 올해 CES에서 그 현대자동차가 아틀라스를 지금 뭐 상용화 버전을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9버전이 새로 나오는 상용화 버전을 이렇게 멋지게 쫙 이렇게 소개를 하고 퇴장을 했는데 현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3년 동안 POC를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실증을 열심히 해서 안전이 확보가 되고 나면 그때 이제 매스 프로덕션 들어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기사에서 봤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가격 못 맞췄구나 이 생각부터 들었어요. 상품이 시장에 나오려면 가격선을 맞춰야 되잖아요. 가격 못 맞췄구나 이 생각을 들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틀라스는 운동 성능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면에서 아주 월등하고 압도적으로 훌륭한 로봇입니다. 근데 너무 비싸요. 3년 뒤에 매스 프로덕션이 들어갔을 때 타겟 프라이스가 한국 돈으로 3억이라고 합니다. 대당 3억.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동자 2명 몫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역산이 되죠. 노동자 1명이 1.5억이구나. 아, 그렇구나. 이 정도면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그 다음에 들어간 생각이 그럼 한국 공장은 아닐 수도 있겠다. 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후속 기사가 현대차 노조가 절대 못 들어와 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아틀라스가 얼마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1억 원대로 떨어질 때까지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BD가 아틀라스를 넣는 공장도 애틀란타입니다. 울산이 아닙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G1은 요즘에 홍보성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도 이마트에서 팔기 시작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가격은 3,100만 원. 사시겠어요? 3,100만 원. 그쵸? 그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100만 원짜리 모델은 자동차로 치면 깡통 옵션이에요. 그래서 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은 손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손을 디폴트 모델로 탑재를 해야 됩니다. 필수 옵션으로. 그리고 컴퓨터를 인공지능이 구현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올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엔비디아급은 들어가야 됩니다. 즉,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정도급의 스펙은 나와야지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급의 스펙으로 맞추면
한국 돈으로 8천에서 1억 2천만 원 사이 나옵니다. 아직도. 저희가 그래서 타겟 프라이스를 정한 게 죄송해요. 예. 이상하다. 네, 죄송해요. 타겟 프라이스를 정한 게 47K입니다. 47K면 한국 돈으로 7천만 원 정도 나오는 겁니다. 이 가격을 왜 만들었느냐? 저희는 로봇을 개발을 할 때 타겟 프라이스 먼저 끊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타겟 프라이스 여기가 상한선이야. 이 이상 올라가면 우리 로봇 못 팔아.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반 기술들을 채워나가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로봇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로봇은 시장에 들어가려면 세 가지의 핵심을 맞춰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것들입니다. 뭐냐면 1번, 레이버가 줄고 있는가. 그러니까 노동 가능한 인구가 줄고 있는가예요, 여보. 그게 1번 조건입니다. 2번 조건, 레이버 피, 그러니까 노동 인건비가 비싼가 싼가. 그게 2번이고요. 3번이 그 해당 국가의 기반이 제조업인가 아닌가를 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그 나라는 휴머노이드가 투입되기에 최고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미국 시장을 한번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큰 변수가 없다라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 레이버가 줄고 있습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가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절대 인구로 치면 저거보다 훨씬 더 이제 크겠죠, 차이가. 근데 저거는 그 등락폭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급격하게 인구가 줄고 있는지에 대한 추세선입니다. 봤을 때 지금 보시면 파란색이 차이나, 그 다음에 초록색이 미국, 그 다음에 노란색이 한국입니다. 자, 그래프를 첫 번째 그래프를 봐주세요. 미국은 아직도 인구가 아주 조금씩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조금씩. 급격하진 않아요. 거기도 되게 많이 둔해졌지만 그래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레이버 피는 어떤가요? 매우 높죠. 제가 요거를 리서치를 해봤더니 되게 높더라고요. 근데 저희 그 한국 시장도 레이버 피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지금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레이버 피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면 자, 인구는 그렇게 줄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레이버 피가 비싸다. 그럼 조건 하나가 달성이 됐습니다. 자, 3번. 제조업인가요? 아니죠. 미국의 가장 큰 산업을 아시나요? 미국의 가장 큰 산업은 금융입니다. 돈을 버는 구조죠. 제가 항상 강연을 나가면 그런 말씀을 드려요. 대한민국이 제조업 기반의 국가라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녀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근데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요게 로봇입니다. 요거 하나를 만들려면 부품이 필요하죠. 그러면 부품을 수급해서 로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만들고 나면 팔아야 하잖아요. 어디에? 공장에 일단 팔아야죠. 즉 부품을 수급해서 로봇을 만들고 로봇을 팔 수 있는 수요처까지 존재하는 거, 이게 있어야 하나의 큰 사이클이 완성이 되고 그걸 우리는 생태계라고 부릅니다. 제조업 기반의 산업 생태계가 존재해야 휴머노이드가 일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의 측면에서 봤었을 때 미국의 휴머노이드 산업은 한 번은 부침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앞서 피규어나 아틀라스는 크게 겁 안 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거기는 재료를 수급을 하려면 자기네가 비싼 인건비 들여서 직접 만들던가 아니면 해외에서 수입을 해와야 합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는 순간 코스트는 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가격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겁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생산 기지를 어떻게 해서 코스트를 얼마까지 떨어뜨리냐, 이런 변수가 앞으로 존재합니다만 그 변수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은 한 번은 미국 로봇은 부침이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중국산 휴머노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구 줄고 있나요? 줄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노란색처럼 드라마틱하진 않죠. 줄구는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근데 여전히 10억의 그 노동 가능한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레이버 피는 어떤가요? 반값입니다. 이게 상하이 기준으로 뽑은 거거든요. 상해 기준으로 반값이래요. 그러면 사실은 사람값이 너무 싼 거예요. 세 번째 기준, 제조업 기반 국가인가? 이건 맞죠. 생태계는 기반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아주 단순하게 합산을 해보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인건비로 제조업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투입이 됐을 때 이 아주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렴하게 3천만 원짜리가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순식간에 실업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10억의 노동 가능한 인구는 10억의 중국 정부가 먹여 살려야 되는 짐이 됩니다. 그럼 과연 중국산 휴머노이드들이 중국 시장에 안착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중국산 휴머노이드들도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산 휴머노이드들이 한국 시장을 들어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이라는 공격적인 정책을 피는 거죠. 그러면 한국 시장은 어떤가요? 레이버는 줄고 있죠. 아주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레이버 피도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 버금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조업 국가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건대 감히 전 세계에서 휴머노이드한테 가장 호의적인 환경이 한국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들어오기 쉬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가지. 오늘 세 가지가 많이 나오죠? 네, 또 하나의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맨 서두에 피지컬 AI의 핵심은 피지컬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피지컬이면 바디를 갖고 있다는 거죠. 몸을 가진 휴머노이드. 바디는 하드웨어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드웨어의 관점에서 봤을 때 로봇한테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요즘은 이거를 4개, 5개로도 확장을 하는데 전 세 가지만 꼽겠습니다. 세 가지가 바로 1번 배터리, 2번 인공지능 칩, 3번이 액추에이터입니다. 액추에이터는 구동기죠. 이 세 가지를, 그러니까 인공지능 칩은 뭐 반도체를 말을 하는 거겠죠? 자, 배터리, AI 칩, 액추에이터 이 세 가지를 다 잘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2개 있습니다. 그게 중국과 한국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3대 요소를 다 잘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휴머노이드가 진입하기에 가장 호의적인 환경을 가진 나라. 그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피지컬 AI 3대 강국 이게 사실 허언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얼마든지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앞서서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저 앞에 슬라이드에 가격이 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제 다음 장편에 나올 겁니다. 요 얘기를 하나를 하겠습니다. 중국하고 한국의 차이점. 중국은 이 세 개를 다 잘합니다. 다 잘하는데 2015년부터 우리 제조 2025 할 거야. 그러면서 10년 동안 돈을 엄청 쏟아부었어요. 그러면서 첨단 산업 발전시키고 그리고 로봇과 인공지능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부었습니다. 그래서 튀어나오는 게 중국에는 휴머노이드 기업들이 수십 개입니다. 수백 개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십 개입니다. 제가 아는 것만. 그리고 작년에 작년이 아니구나. 24년이네요. 작년은 25년이죠. 24년에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딥시크. 25년 초였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아무튼 딥시크라는 게 나왔잖아요. 튀어나왔잖아요. 인공지능 생성형. 자기네가 직접 만들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은 중국의 기술 교육이 10년 동안 쏟아부은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세 개를 이미 잘하는 나라가 10년을 노력을 한 거예요. 한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냐면 이 세 개를 다 잘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반 기술들이 다 파편화되어 있었어요. 다 따로따로. 액추에이터 따로, 칩 따로, 배터리 따로. 최근에 이게 생겼습니다. K 휴머노이드 연합. 이게 정말 다행으로
24년부터 애를 써서 25년 4월 달에 첫 출범을 했거든요. 산업부가 총대를 매주셨어요. 솔직히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산업부가 파편화되어 있는 우리 기반 기술들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도 한국형 옵티머스, 한국형 아틀라스 한번 해보자 라고 결성이 된 게 휴머노이드 연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크게 지금 5개인데 지금 크게 보면은 3가지 섹터로 보시면 돼요. 맨 위에 있는 데가 인재입니다. 대학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이제 대부분이 대학이죠. 연구소 뭐 이런 곳들. 그 다음에 2번째 있는 게 휴머노이드 하드웨어 기업들입니다. 저희 회사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기업들. 아까 말씀드린 생태계의 관점에서 부품을 수급할 수 있는 부품 기업. 그리고 이 만들어진 휴머노이드를 팔 수 있는 수요 기업. 이렇게 해서 3가지 섹터로 나눠져 있는 게 휴머노이드 연합의 기본 골자입니다. 이게 고작 25년 4월 10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랑스럽게도 저희 앨리스가 맨 앞줄에 서 있었습니다. 4월 10일 날, 25년 4월 10일 날 K-휴머노이드 연합이 처음으로 출발했던 그 순간에는 그대로 서 있을 수 있는, 땅에다가 발 딛고 서 있을 수 있는 휴머노이드 완성품을 갖추고 있는 데가 4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4대의 로봇이 서 있는 겁니다. 그게 맥스 얼라이언스로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MAX, 맥스, 매뉴팩처링 AX 얼라이언스라고 좀 더 확장된 개념입니다. 아, 여기 나오네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장표. 자, 중국산 휴머노이드가 제일 무섭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산 휴머노이드. 가격은 3천. 그러나 지금 실제 가격은 8천에서 1억 2천.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중국산은요, 5천 되고 3천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죠? 그런 일은 어디서나 일어났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드론. 몇 년 전엔 드론을 하는 업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지금은 중국산 DJI가 전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 어떤가요? 로봇 청소기 쓰시나요? 로봇 청소기 어디 거 쓰세요? 삼성? LG? 그쵸. 로보락을 쓰시죠. 대부분이. 중국산 기업입니다. 거기도 전 세계의 시장 점유율 70% 넘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왜? 가성비죠. 중국산 휴머노이드 지금 1억 2천 8천이지만 이게 5천 되고 3천 되는 건 시간 문제다. 그럼 시간 문제라는 걸 알고 있으면 사람 대비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대비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선을 끊고 들어가는 겁니다. 7천, 이게 상한선이야. 이 상한선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자유도 핸즈 2개 포함. 그리고 인공지능 구현 가능한 엔비디아급 컴퓨터 포함. 이거 그대로 47K 맞출 거야. 7천에. 저희 같은 50명밖에 안 되는 코딱지만한 회사가 무려 야심찬 꿈을 꾸고 있습니다. 왜? 이 이상이 올라가면 중소기업 사장님들 못 쓰실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솔직히?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고 싶은 영역에 맞춰서 가격선을 끊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진심으로 5인 미만의 아주 작은 제조 중소기업이 이 나라 산업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사람이 없어서 큰일이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들어가 드려야 되는 것은 바로 거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7K를 맞추기 위해서 2가지를 했습니다. 저희는 하드웨어 기업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배터리는 저희 영역이 아닙니다. 저희는 배터리 기업이 아니니까요. 배터리는 저희가 사다가 씁니다. 국산 씁니다. 삼성 SDI 거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 AI 칩, 요것도 사다 씁니다. 컴퓨터. 네. 보통은 이제 그 엔비디아 거 인공지능은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드멘텍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PC는 사다 쓰고 있습니다. 다만, 액추에이터는 저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 종류의 액추에이터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선형, 리니어, 다른 하나는 QDD. 직접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인하우스로. 저희가 만듭니다. 50명밖에 안 되는데 생산을 어떻게 하세요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아직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이 지금 100대 1000대씩 팔려나가는 시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내수공업으로 한 땀 한 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얘가 100대 1000대가 팔려나가는 순간 저희도 라인이 필요하죠. 저희가 직접 만들 겁니다. 자, 두 종류를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단에 보여드린 리니어 액추에이터는 선형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아실 것 같아요. 선형으로 움직이는 리니어 액추에이터가 로터리, 회전 방식의 액추에이터보다 힘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니어 액추에이터는 보통 하체에 씁니다. 왜냐하면 로봇의 하체는 자기 자신의 몸무게랑 자기가 날라야 되는 중량물 무게까지 모두 버티면서 걸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관건이고, 그래서 저희는 힘이 좋은 리니어를 하체에 채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로터리 방식의 액추에이터는 이런 겁니다. 제가 만약에 물체를 딱 들었어요. 이거 되게 가볍지만 이게 한 3kg 아령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딱 들었다. 그러면은 힘이 빵 느껴지는 데가 있을 거예요. 거기가 여기랑 여기죠. 힘을 써야 하는 곳은 리니어 방식이 유리합니다. 근데 얘를 들어 올려서 어딘가에 선반에다가 스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그때는 각도값으로 제어할 수 있는 로터리 방식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로봇의 상체는 로터리, 하체는 리니어 방식을 채택을 해서 쓰고 있고요. 이 방식을 통해서 제일 큰 장점은 뭐냐면 옆에 있는 액추에이터들은 저희가 사서 테스트했었던 것들이에요. 하나에 평균 한 200만 원 합니다. 저희가 갖다 쓰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회사의 이윤이 붙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아까 손을 제외하고 29자유도, 그러면 29개의 관절이 있다. 즉 29개의 액추에이터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200만 원씩 29개, 6천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로봇 가격이 1억 아래로 절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봇들이 휴머노이드가 엄청 비싼 겁니다. 즉 바꿔 말하면 코스트 컨트롤을 하고 싶으면 액추에이터를 직접 개발해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코스트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저희도 50명밖에 안 되는 코딱지만한 회사에서 꾸역꾸역 액추에이터까지 만들어서 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코스트 컨트롤. 그게 저희가 6년 동안 투자금도 없이 그리고 대출금도 없이 생존하면서 몸으로 배운 겁니다. 코스트 컨트롤 못하고 가성비 못 맞추면 생존하기 어렵다. 다음번은 어이구 죄송해요. 영상이 네 들어가네요. 네, 인공지능 만드는 영상이에요. 저희는 엔비디아 솔루션들을 씁니다. 자, 이거는 러 데이터라고 해서 사람의 동작 데이터를 각도 값이나 아니면은 이제 위치 값으로 가지고 오는 원시 데이터 취득하는 거였고요. VR 기기를 사용을 해서 비전으로만 들어오는 신호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원시 데이터를 취득을 하면 이제 동작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데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저쪽은 물 따르는 거, 이쪽은 픽앤플레이스. 물 따르는 거 보시면 지금 손이 떨립니다. 가장 큰 차이점,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1번 GPU 차이. B200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밑에 러 데이터, 넘버 오브 데이터셋, 원시 데이터의 개수 차이입니다. 원시 데이터의 개수가 저쪽은 250개, 이쪽은 5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50개짜리가 훨씬 더 좋은 모델이에요. 왜일까요? 저희가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데이터가 중요해. 데이터 많이 필요해. 데이터 개수 많이 확보해야 돼.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 경험상 데이터의 개수보다 더 중요한 게 데이터의 퀄리티입니다. 가장 정확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모으면 50개밖에 안 돼도 훨씬 더 훌륭한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고 나면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시뮬레이션 솔루션들에 집어넣고 학습 모델을 만듭니다. 이게 픽앤플레이스 모델을 만든 거였고요. 똑같죠? 자율입니다. 100%.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놓여있는 위치가 계속 바뀝니다. 이걸 한번 보실게요. 자, 이게 요번에 CES에서 가서 보여드렸던 데모예요. 이 데모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틀어드렸어요. 자율 작업입니다.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에 의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작업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로봇이 일거리를 피딩을 해줍니다. 근데 로봇이 일거리를 갖다 넣을 때 이
내려놓는 바구니의 위치가 항상 같을까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협동 로봇을 사용해 보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협동 로봇은 예를 들어서 픽앤플레이스를 하려면 항상 같은 자리에 항상 같은 모양으로 물체가 놓여야 합니다. 거기서 조금만 삐끼거나 모양이 살짝만 틀어져도 못 잡죠. 그거는 협동 로봇들이 교시 기반이에요. 교시는 티칭이라고도 하는데 그거는 하나의 동작을 레코드를 해서 이거를 똑같이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는 동작을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반복하는 거라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다만 위치가 틀어지면 못 잡죠.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생산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휴머노이드는 상대적으로 속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만 여기서 이렇게 틀어지든 위치가 바뀌든 상관없이 내가 해야 되는 임무가 얘를 집어들어서 여기다 옮기는 거야 라고 하면 그 명령을 그대로 수행을 합니다. 그게 학습 기반이라서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학습 기반. 그게 두 개가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일하는 거를 보여드렸고요. 요번 CES 여기 노스홀이었습니다. 노스홀이었고 저희가 그 산업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맥스 얼라이언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공동관을 꾸렸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공동관에 한 꼭지를 채워서 들어갔었던 건데 이렇게 노스홀에서 휴머노이드 한국산 휴머노이드를 몰아놓은 곳이 저희 부스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없었으면 싹 다 중국산으로 도배가 됐었을 거예요. 실제로 이랬습니다. 저기 표시를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네, 있었던 로봇들, 참여했었던 로봇 기업들 전체를 봤을 때 네, 중국산이 50%가 넘습니다. 그중에서도 휴머노이드들은 노스홀에 바바밤 몰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맥스관이 없었다면 사실은 중국산 1세 그렇게 되면은 엄청 혼났겠죠. 니네 뭐 했니? 뭐 언론에서 엄청 야단을 치셨을 것 같긴 해요. 막 망신이다 막 이러면서. 다행히 맥스관이 있어서 저희가 네, 한국인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었고요. 또 중요한 거 하나. 위에 사진. 저게 핵심입니다. 중국산 휴머노이드들이 권투를 하고 쿵푸를 하고 무용을 할 때 저희는 일하는 거 보여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중국산 휴머노이드들의 운동 성능이 저희보다 뛰어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저들이 권투를 하고 쿵푸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따라가잖아요. 그럼 저희는 언제나 2등이에요. 그쵸? 왜 그런 짓을 하나요? 그러느니 차라리 한국의 수많은 공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1시간이라도 빨리 차라리 일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게 더 실용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는 저 방향을 잡았고요. 그게 제대로 먹힌 것 같습니다. 저는 휴머노이드는 주권 산업이라고 말하고 다녀요. 휴머노이드는 주권 산업이다. 혹시 이 동화를 아시나요? 네, 제 어렸을 때 읽었었던 겁니다. 이게 1977년작이래요. 1977년에 나왔었던 원숭이 꽃신이라는 동화입니다. 동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의 주인공 원숭이, 맨발로 숲을 활보를 하는 우리 원숭이가 어느 날 오소리가 와서 꽃신을 선물을 합니다. 원숭이는 사실은 발에 굳은 살이 가득했기 때문에 꽃신이 굳이 필요 없었지만 공짜로 선물을 받았고 너무 이쁘니까 신고 다녀요. 그러다가 발에 굳은 살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꽃신은 소모품이잖아요. 다 떨어져가지고 하나 더 줘라고 했더니 그때부터는 돈 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게 동화였어요. 어린이 동화. 제가 어렸을 때 읽은 거예요. 그 동화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라 아직도 기억이 나요. 와, 이 오소리 나쁜 놈.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게 마케팅의 기본입니다. 저렴하게 상품을 내고 그 상품에 대한 의존도를 확 올린 다음에 그 상품의 의존도가 올라가서 더 이상 그거 없으면 안 됐을 때 가격을 올리는 거. 마케팅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제일 무서운 게 이겁니다. 중국산 휴머노이드가 너무너무 무서운 게 이렇게 들어올 거라는 게 너무 뻔하기 때문이에요. 휴머노이드는요, 특히 한국은
노동인구가 줄고 있고 제조업 기반 국가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거스를 수 없어요. 특히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들은 일할 사람들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 3천만 원 저렴하네 냅다 쓰셨다가 저희 같이 로봇 하는 회사들이 가격선을 1억 아래로 못 떨어뜨려서 다 굶어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독점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독점 시장이 형성이 되고 나면 당연히 가격을 올리겠죠.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그걸 저희는 기술 식민지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달라는 대로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휴머노이드 기업이 한국 기업이 없다면. 그런데 제가 지금 제일 두려운 게 너무 비싸요, 한국 로봇들이. 그래서 7천만 원 이하로 끌어내리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코딱지만한 회사가. 이 동화 때문이에요. 저희는 두 가지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족보행, 하나는 모바일 베이스입니다. 두 개가 들어가려고 하는 시장이 달라요. 자, 생각을 해볼게요. 이족보행은 저희가 메인으로 타겟을 하는 곳이 건설과 조선입니다. 특히 조선입니다. 조선을 생각을 해보면 배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계단들이 있고요. 그리고 넘어가야 되는 격벽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되게 통로가 좁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족보행이 필요하고요. 거꾸로 제조업 공장들은 사람값을 맞추시는 게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사람은 구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셨더라고요. 하나가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다른 하나가 외국인 노동자 고용. 외국인 노동자가 언제까지 우리나라에 수급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고민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다고 팩토리를 스마트 공장으로 그러자니 기본 시설을 구축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스마트 팩토리든 어쨌든 이런 제조업 공장들의 특징은 바닥이 평탄하더라는 겁니다. 바닥이 평탄한 곳에는 굳이 두 발로 걸어갈 이유가 없죠. 그러면 저희는 다리에 들어가야 되는 모터 개수를 줄이고 모바일 베이스로 바꾸면서 가격을 떨어뜨려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 베이스를 하나 더 준비를 한 거고요. 걸어가는 것도 만드는데 굴러가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녀석은 놀랍게도 이거 되게 저 프로모션 하는 것 같은 기분인데, 네, 6천만 원 후반대에 모시고 있습니다. 네. 여기 갑자기 상품을 홍보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네. 아무튼. 자, 2028년 저희한테는 의미 있는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2028년까지 시장 들어가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바꿔 말하면 28년에 시장을 들어가겠다는 얘기는 27년에 생산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당장 내년입니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올해 POC 실증 끝내고 BOM 확장하겠다는 뜻입니다. BOM이 확장이 돼야 대량 생산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희한테는 시간이 금입니다, 지금. 네, 엄청 달려가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저쪽 왼쪽 끝에 보이는 게 아모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세 개가 HL 만도입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장품 공장. 그거 아세요? 화장품 공장은 휴머노이드가 꼭 필요하시대요. 왜냐하면 화장품은 유행을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 모양이 계속 바뀌어요. 병 모양이 바뀌니까 휘пт동 로봇을 못 쓰신대요. 병이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우리는 학습 기반의 휴머노이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만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주 공장을 가봤는데 굉장히 공장이 크더라고요. 한 동을 돌아봤습니다. 한 동 돌면서 제가 세봤거든요. 몇 분이나 일하시나? 한 3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30대를 제가 2명 봤습니다. 30대로 보이는 사람. 물어보진 않았어요, 나이를. 30대로 보이는 사람 2명 봤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 투어를 끝내고 여쭤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특징. 외국인 노동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투어를 끝내고 여쭤봤어요.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냐. 그때 이제 돌입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왜 외국인 노동자를 안 쓰세요? 여쭤봤죠.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세요. 회사 정책상 못 씁니다. 왜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여권 기한이 있잖아요. 비자. 그 비자 기한이 만료가 되면 나가야 돼요. 재밌는 건 이들이 나가면은 중국에 있는 경쟁사로 간답니다. 네. 그래서 남 좋은 일 하는 거라서 그래서 안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완전히 와닿았어요, 저는. 네. 그래서 아, 그렇구나. 로봇이 꼭 필요하시겠네요.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지금 이쪽 화장품 라인처럼 보시면 라인이 있잖아요. 컨베이어. 그 라인이 있으면은 그 라인 앞에 로봇이 딱 서가지고 일을 해요. 그러면은 로봇이 팔 닿는 위치에다가 모든 것을 놓고 사람이 팔 닿는 위치에다 모든 것을 놓고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통로 자체가 좁아요. 평균 잡아서 가로 세로 80cm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모바일 베이스의 베이스가 65cm입니다. 그대로 들어갈 수 있게. 또 한 가지는 키가 바뀝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작을 때는 130, 클 때는 180까지 바뀌고요. 180에다가 맞춰놓은 이유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인간의 몸에 맞춰서 모든 게 바뀌어 있다. 선반의 높이가 2m 정도가 최대 높이예요. 닿아야 되니까. 그래서 180이면 팔을 뻗었을 때 맨 위에 있는 선반의 것을 잡을 수 있다. 그렇게 맞춰놓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 작은 공장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산업의 뿌리니까요. 2030년에는 조선소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30년에 조선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땅 파서 로봇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R&D 사업을 저희가 수주를 해왔고요. 조선 건설 현장에 특화된 휴머노이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랑 같이 연구 개발을 하시는 게 조선사가 6개. HD 계열의 HD 현대 사무, 중공업,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중소조선연구소 총 6개의 조선사가 저희랑 같이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건설은 포스코 ENC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지금 보시는 대로 인명사고가 나지 않는 현장을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조선은 제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현대중공업의 대표님을 만나서 티타임을 했었을 때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선은 패권 산업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휴머노이드는 주권 산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드리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키는 겁니다. 50명밖에 안 되는 코딱지만한 회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하늘 같은 선배님들이지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제가 강연을 다닐 때마다 마지막을 저희 휴머노이드 섹터에 관심, 응원 꼭 가져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마치 유튜브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약간 이 느낌이라서 사실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도 우리나라 그래도 휴머노이드 하고 있는 데가 있어 라고 응원을 해주시면 이게 여론을 형성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론이 형성이 되면 정책이 바뀝니다. 그리고 정책이 바뀌면 그제서야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도움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가 생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이 좀 남았는데 Q&A 진행해도 될까요? 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네, 먼저. 마이크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저쪽 먼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은 휴머노이드를 저희가 사용하다가 그 작업 중에 실수가 있을 수뿐이 없을 텐데 실수에 관한 책임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규칙될지 거기에 관한 어떤 당장의 답은 없더라도 어떤 방향성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이고 진짜 감사합니다.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 현장 나가서 일하는 건 불법이에요. 불법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규정이 없어요. 안전 규정이. 왜 공장에서 자동화를 쓰시는 분들은 다 펜스 치고 쓰시잖아요. 그거는 안전에 대한 레귤레이션이 존재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회 되게 특징이 재밌는 게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맞추면 합법입니다. 근데 규정이 없잖아요? 그럼 못 들어가요. 이건 마치 약간 너는 신용카드 없으니까 신용점수 산정 못해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미국은 그게 반대래요. 규정이 없어? 그럼 합법이야.
이러시는데 우리는 규정이 없어? 그럼 너 불법이야.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했었던 게 이게 사실은 저희가 2025년 1년 동안 한 일이거든요. 근데 제일 저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샌드박스. 저희가 그 규제 혁신 샌드박스를 승인을 받은 휴머노이드 기업 중에 저희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안전 규제가 없어요. 한국은. 휴머노이드는 아직까지.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못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디투어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1번이 B2B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뭐 대인 피해나 대물 피해가 발생하면은 누가 어떻게 보험 처리를 한다라는 계약을 하고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 두 번째 방법, 근데 이 첫 번째 방법은 서로 이제 위험 부담을 안 지고 싶으니까 부담스러워 하시죠? 두 번째 방법이 샌드박스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저희가 회사가 있는 데가 안산이거든요. 안산 너무 좋아해요. 안산 진짜 좋습니다. 좀 이따 자랑할게요. 예. 안산은 생태계의 진짜 허브입니다. 모든 부품사들이 다 거기에 있어서 저희가 1시간 안에 받을 수 있고요. 급하면. 그리고 저희가 팔 수 있는 잠재적 수요처도 다 거기 있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들.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안산 지역, 안산, 시흥, 화성 이렇게만 섹터를 막 해놨고요. 지금 26년에 그걸 저희가 전국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샌드박스가 있으면 규제가 없어도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샌드박스 안에는 보험 규정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대물 피해, 대인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서 보험사 처리를 해주고 그걸 국가가 떠안아 주겠다. 그러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샌드박스를 통해서 현장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는 규제 발굴이에요. 이런 상황이 있더라. 이럴 땐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라고 해서 리포트를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안전 규제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답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질문하셨는데 여기 회장님께서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회장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 휴먼 로봇에 있어가지고 웨이트 밸런스에 대한 솔루션이 AI 기반인가요? 어떤 기반인가요? 밸런스라고 하시면 어떤 밸런스를 웨이트 구체적으로? 밸런스 우리가 몸이요? 네. 그거는 저희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능은 아니고요. 제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회사가 4개 팀이 있는데 기구 설계, 전장 설계, 이게 하드웨어고요. 그 다음에 제어팀, 지능팀, 이게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균형을 잡는 거, 이거는 제어의 영역이고요. 요즘은 홀바디 컨트롤이라고 해서 전신 제어기가 최신 유행입니다. 예전에는 이걸 다 알고리즘으로 짜가지고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이 홀바디 컨트롤을 할 때도 인공지능 강화학습을 좀 많이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둘 다거든요. 사실 엄밀하게는 지능 기반으로 제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그러니까 조금 더 가까운 거는 제어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걸 왜 제가 물어보냐면요. 네. 이제 조선 산업에 있어가지고 웨이트가 많이 차지하니까. 그쵸. 그래서 웨이트 밸런스가 어떠냐에 따라서 여쭤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로봇이 들 수 있는 무게, 그 페이로드라고 하는데 이걸 타겟을 어디까지 잡고 있냐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아요. 특히 조선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워낙 중량물을 하시니까. 근데 저희가 맞추고 있는 타겟 무게는 20kg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 20kg가 올라가는 초과되는 물건은 사람이 혼자 들 수가 없어요. 원래 법령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도구를 쓰거나 그게 원래 규정이래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개발을 하고 있고 저희가 만약에 특히 조선소는 되게 무거운 중량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도 도구를 쓰는 쪽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장에 야간 조명하고 휴머노이드하고 그 관계는 에너지가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죠? 아이고, 여기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저희가 제일 먼저 건설사 기준으로 제일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작업이 야간 경비입니다. 야간 경비, 건설 현장 가로등도 없거든요. 굉장히 깜깜해요. 그런데 사람은 그때 들어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손전등이잖아요. 이렇게 비춰가면서. 로봇은 필요 없습니다. 눈에 그냥 투시할 수 있는 기능 넣으면 됩니다. 적외선 기능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예시로 들어드릴게요. 로봇의 손.
로봇의 손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이 이유는 얘가 되어야 트위스팅이 되고 트위스팅이 되어야 물병 뚜껑 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희가 오늘은 준비를 안 해왔는데 사실은 물병 뚜껑을 육자유도로 여는 거를 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11자유도 이상은 돼야 트위스팅이 되니까 물병 뚜껑 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사람이 이게 필요한 이유는 손목이 안 돌기 때문입니다. 손목은 돌다가 한계각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필요해요. 그래야 트위스팅이 되거든요. 그런데 로봇은 얘기가 달라요. 로봇은 여기에 자유도가 들어갑니다. 즉 여기에 액추에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픽만 확실하게 되면은 그냥 손목 돌리면 됩니다. 그쵸? 즉 로봇이잖아요. 사람이랑 똑같이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밤에 이거 뭐 야간 투시경 이거 붙일 필요 없어요. 렌즈 하나만 넣으면 끝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다크팩토리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불 꺼진 공장. 그게 로봇은 가능합니다. 네, 답이 됐을까요? 네, 여기 먼저. 네. 우리 강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제조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스마트 팩토리를 1단계, 2단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근데 실패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현장에 각 사업장 현장마다 다 상황이 다른데 이 데이터는 어디서 가져오는지 만일에 그게 이제 만족하기 힘들다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휴머노이드는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굉장히 불필요하겠죠. 제가 스마트 팩토리를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현장하고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끼워 넣는다. 그 정부는 실적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희들이 많은 그 요구를 했고 조금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허울 좋은 거고 국가 재정만 낭비한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휴머노이드를 만들어서 투입한다면은 실전 사용에 있어서 과연 어느 정도로 대비하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현장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하나 저희 회사에서 휴먼 로봇을 발주하겠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부터 CCTV를 열심히 찍어서 많은 걸 확보해서 주면은 속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충분히 느끼실만 했을 겁니다. 예. 요 지금 사진을 기준으로 예시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조선 건설 현장에 특화된 휴머노이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조설 현장이랑 건설 현장은 같나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로봇의 입장에서는 조선 현장과 건설 현장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로봇의 입장에서는 어딘가에 좁은 공간을 통과를 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조선도 건설도 용접하는 거 다 똑같고요. 볼팅하는 거 다 똑같고요. 중량물 날라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그 필요한 자재들을 제자리에다가 배치를 하는 것들 이런 게 다 똑같습니다. 즉 저희 입장에서는 결국 시뮬레이터 안에다가 넣고 그 상황 거기서 이제 학습 모델을 만드는데 아주 약간의 데이터만을 바꿔주는 걸로 사실은 양쪽 현장에 다 쓸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게 요즘의 기술입니다. 그루트 N1.5라고 해서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그런 RFM, 그러니까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안에서 모델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동작하는 거. 예를 들어서 사람이 여기서 물건을 집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 이게 한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얘를 원시 데이터로 취득을 해서 이 취득된 원시 데이터를 가지고 그루트 N1.5에다가 집어넣고 학습 모델을 만듭니다. 그리고 모델을 만들어서 완성이 되면 그거를 로봇한테 입력을 해요. 적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적용된 로봇을 현장에 갖고 나가서 실제로 테스트를 해봅니다. 여기까지의 모든 일련의 과정이 피지컬 AI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 되고 나면은 그 부분은 통과가 되고 다음 모델 만들고 다음 모델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원시 데이터가 확보가 되면은 모델을 만드는 거는 GPU 성능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훨씬 더 짧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스마트 팩토리를 하면서 답답함을 느끼셨었을 부분은 제가 그냥 생각하건데 걔네들이 물건이 바뀌거나 형태가 바뀌거나 하면은 다 다시 가르쳐야 되고 다 다시 해야 되는 그 부분들이 아마 제일 힘드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요 사진 MCT 머신 아시죠? 요즘 이제 CNC가 아니라 머시닝 센터 MCT 머신 오퍼레이션 하는 장면을 저희가 만든 거거든요. CG로. 근데 저희가 지금 시흥, 안산, 화성 여기에 있는 공장들의 샌드박스를 쳐놓은 이유가 금속 가공 공장에 저희가 일단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보통 사용을 하시는 게 MCT 머신을 많이 쓰세요. 근데 MCT 머신을 다루는 거를 이제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사실 생산물 자체는 MCT 머신 자체가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아침에 가서 기계 켜고요. 그 다음에 문 열고 원재료 넣고 문 닫고 플레이 버튼 누르고 그럼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끝나면 다시 문 열고 그거 다 된 거 꺼내서 이제 단프라 박스에 담고 다시 원재료 넣고 문 닫고 플레이 누르고 이거거든요. 결국은 사람이 투입이 되는 거는 비정형의 작업. 문을 열고 닫는다, 원재료를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원재료 형태는 다 다르니까요. 그 비정형의 작업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앞단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경쟁하려는 경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가 협동 로봇이나 아니면 자동화 기계하고 경쟁하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다. 저희가 되려고 하는 거는 그런 기계들을 오퍼레이션하는 인간 노동자가 되고 싶은 거다. 거기를 대체하고 싶은 거다. 속도는 느릴 거다. 자동화 기계보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말씀드리건데 불편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휴머노이드의 세상은 완전히 다를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그거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무어의 법칙인가? 그거 아시죠? 저수지에 개구리밥이 떠 있는데 얘가 매년 2배씩 성장한다라고 하면은 10%에서 시작했던 그 개구리밥의 면적이 연못을 다 채우는 데까지 몇 년 걸릴 것인가? 2배씩 늘어나니까 3년 반도 채 안 걸립니다. 그렇죠? 지금 인공지능의 발달 속도가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이런 곡선으로 2배씩 늘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딥시크 충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크게 충격적이실 필요가 없는 게 걔네들 10년 준비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부터 기술 굴기 하겠다라고 하면서 돈과 시간과 리소스를 엄청 때려 부은 거고요. 10년 동안. 그리고 그 결과로 튀어나온 게 딥시크고 휴머노이드 기업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건데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게 나오기 전까지는 로봇의 발전 속도가 아까도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요 구간이 존재를 합니다. 요 구간에 있다가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나오면서 이렇게 틀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격적인 사건, 최근에 그 클로드 엔트로피 그 회사 때문에 지금 미국 주식이 난리가 났다고 그러던데 솔직히 대비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충격은 휴머노이드가 상용화가 되는 순간 더 크게 올 겁니다. 더 크게 올 거고 매우 안타깝지만 K자 성장은 더 가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극이라고 할까요? 그게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 단계라고 저는 어디 나가면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로봇세라든가 아니면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지금부터는 있어야 된다. 제가 로봇 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기술은 언제나 오류, 잘못된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에요. 근데 기술의 문제를 기술로 바꿔보려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기술의 문제는 항상 법과 규정과 규칙과 이런 인문학적인 요소로 통제를 하셔야 되는 거지, 기술 만들어낸 사람한테 네 이거 안 되는 완벽한 기술 만들어내, 이거는 사실은 안 먹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규정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K자를 막기 위해서. 답이 됐을까요? 네. 안 들려요. 네, 45K US 달러. 네. 한국 돈으로 한 6천만 원 중후반? 네. 아, 몸무게요. 45kg.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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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배터리 포함이거든요. 네. 한 3kg 정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로봇은 굉장히 가벼운 거죠. 저희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 두 가지 모델 가지고 있어요. 네, 이족 보행이 지금 46kg가 안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베이스는 97kg 나옵니다. 네, 무게가 완전히 달라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모바일 베이스는 사실 걸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굴러가면 되는 거니까 땅바닥에 안정적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무게가 늘어나도 되고요. 대부분의 무게가 배터리 무게가 거의 10kg가 넘어갑니다. 쟤는. 네, 그런 친구예요. 되게 무겁고, 그 다음에 이족 보행 같은 경우에는 계단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몸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사람도 무거우면 계단 올라가는데 힘들잖아요. 얘네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무게가 경량 설계가 되면 될수록 배터리 소모량하고도 또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가볍게 만드는 겁니다. 답이 됐을까요? 네. 네. 오늘 강연 잘 들었고요. 먼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이렇게 우뚝 선 대표님 찬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현재 로봇의 코스트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지 크게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것 같은데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의 중요한 아까 액추레이터 비중, 그리고 직접 생산을 하신다고 해서 이제 수작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대량 생산 체계로 가야지 단가가 떨어질 것 같은데, 이제 만약에 대량 생산 체계로 가면 라인을 또 증설을 하셔야 되고, 또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 그 액추레이터를 또 판매할 수 있으면 더 코스트를 낮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 로봇을 기준으로, 이족 보행 기준으로만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사실은 이족 보행이나 모바일 베이스나 크게 상황이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로봇 한 대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 이거 이제 코스트라고 하잖아요. 코스트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게 액추에이터입니다. 액추에이터 비중이 제일 커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을 내재화를 해야 생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가지, 그러니까 배터리, AI 칩, 액추에이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핵심 부품들이죠. 그 부품 중에서 저희가 내재화를 하고 있는 건 액추에이터 한 종입니다. 배터리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협력사로부터 가져와서 쓰고, 그다음에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 로봇의 부품 국산화율은 거의 60%가 넘어갑니다. 그게 되게 슬픈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슬픈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부품 국산화율이 60%가 넘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액추에이터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네, 액추에이터를 만들기 때문에 가장 코스트의 가장 큰 부분을 저희가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프레임이라든가 커버라든가 이런 거 당연히 다 저희가 인하우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프레임은 저희가 발주 나갑니다. 죄송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조립을 해서 완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주가 나가도 저희는 아직까지는 중국으로 나갈 수 있는, 뭐 베트남이나 뭐 인도나 이런 데로 나갈 수 있을 만한 캐파 일단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는 향후에 캐파가 커진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휴머노이드 회사인데 저희가 제조업 하겠다고 그러는데 로봇이 로봇을 만들 수 있어야지. 안 그런가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산화율은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트 이런 거 얘기하셨고, 액추에이터. 액추에이터는 QDD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QDD 액추에이터를 저희가 사다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저희도 이제 개발하기 전에 한번 다 써보잖아요. 국산 거, 뭐 중국산, 뭐 미국산 다 사서 써봤습니다.
국산 QDD 액추에이터 저희가 하나 가지고 오면은 굉장히 성능 괜찮은 거, 좋은 거 기준으로 해서 한 200 나옵니다. 걔도 200만 원 나옵니다. 하나에. 중국산을 사다가 쓰면은 한 50에서 60만 원 정도면 삽니다. 그러니까 반의 반값이죠.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그러면 중국산을 쓰지 굳이 꾸역꾸역 만들고 있느냐? 문제는 50만 원짜리 QDD를 사서 사용을 해보면 그럭저럭 쓸만은 한데 50만 원의 재료비를 들여가지고 저희가 직접 만들면 그거보다 성능이 2배, 3배 좋은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저희는 저희 액추에이터에다가 이윤을 붙일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개발은 다 했습니다. 개발 다 했고 저희 로봇 상체 그 모바일 베이스에 이제 어깨부터 해갖고 채용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드려요. 지금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대 1000대씩 안 팔리니까 간해수공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니 그게 가능한데 저희가 이제 100대 1000대씩 나가는 시점이 되면 당장 올해만도 같이 POC를 하자라고 이제 컨택을 주시고 셋업을 한 기업들이 지금 25개가 넘습니다. 원래는 한 30군데가 넘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작업들별로 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린 게 그 정도고요. 아무튼 25대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29개 곱하기 20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많아지잖아요, 양이.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건가라는 생산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액추에이터를 국내에는 하시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전문적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SBB도 있고 뭐 SPC도 있고 SPG지. 네,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내 손에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 가격, 저희는 50만 원 정도의 재료비를 들여서 쓰거든요. 내 손에 이 가격에 똑같은 성능 쥐어줄 수 있으면 나 개발한 거 다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개발비 우리 그냥 드렸지만 드릴 수 있다. 당신들은 그거를 대량 생산을 하면서 거기서 이윤 폭을 만드셔라. 대신 나한테 여기서 10원 더 안 올라가게 내 손에 쥐어주시면 내가 이거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오케이를 하신 곳이 한 곳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꾸역꾸역.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저희가 이제 24년도에 시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딱 1년 만인 작년 7월 달에 시리즈 A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 시리즈 B 들어갈 겁니다. 그 올해 시리즈 B 들어가는 돈으로는 저희가 생산 설비를 갖춘 라인을 공장을 셋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저희 계획이에요. 안 그러면 못 살겠더라고요. 생산을 해야 돼서. 답이 됐을까요? 네.